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결산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정대범 씨와 김금식 씨를 찾아냄으로써 1967년 10월 17일에서 1982년 10월 17일 사이 만 15년을 단위로 한 대차 대조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먼저 차변 쪽에 선 사람들의 현주소를 보자. 김태현 씨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1980년에 검찰을 떠나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홍조 근정훈장도 받았다. 적어도 그에게는 근하 사건 재판극에서의 패배가 큰 상처는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김 검사팀의 다른 두 검사, 정경식 씨는 1982년 10월 현직 부장검사로 있으며 이원영 씨는 국회의원으로 있다. 전경열 씨를 다뤘던 당시 부산시경의 한일민 주임이나 천연준 주임은 경찰을 떠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대변 쪽에 선 사람들의 근황을 본다. 초대진범 전경열 씨는 경찰에서 풀려난 뒤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병동과 암자를 오가다가 지금은 결혼하여 부산에서 봉급 생활자가 되어 있다. 지금도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며 정신이 온전치는 못하다. 김기철 씨는 출소 뒤 고문의 후유증으로 폐인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1980년 3월 42세의 총각으로 요절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인범으로 몰리자 충격을 받고 드러누웠다가 무죄 확정을 몇 달 남겨두고 숨졌다. 무죄인으로서의 아들을 끝내 못 보고 기철 씨의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입을 굳게 닫고 말없는 사람이 되어 혼자 살아가다가 지난해 죽었다. 최영옥 씨는 출소 뒤에도 자신을 보는 이웃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대구, 서울로 옮겨 다니며 어려운 생활을 했다. 지금은 서울 오류동에서 음식점을 열고 있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정대범 씨는 시리를 딛고 용접공 생활을 하고 있으나 수사와 교도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몸이 성치 못하다. 그의 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심장병을 얻었고 할머니는 충격을 받고 일찍 죽었으며 집안 살림은 몰락했다. 김금식 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으며 그럭저럭 살고 있다. 교도관 4명은 무죄 확정 뒤 모두 복직. 여광석 씨는 어느 교도소의 과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 교도관들이 다른 억울한 피고인들보다도 회복이 빨랐고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신분이 법의 보호를 받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군의 아버지 김용선 씨는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무지막지한 수사는 3사람의 생명을 일찍 앗아갔고 내 집안을 몰락시켰으며 5사람에게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후유증을 선사한 셈이다. 그나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완벽한 드라마였다. 각본을 쓰고 스스로 주연까지 한 김금식 씨는 극적 요소로 충만한 법정 드라마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어린이를 살해한 잔혹한 악인이 있었다. 그를 뒤쫓는 집념의 형사와 벌이 좋은 검사, 그들을 뒤쫓는 맹렬 기자들이 있었다. 검사의 수족같이 움직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창작도 할 줄 아는 구영근 씨가 있었다. 김기철 씨와 같은 굳센 순덕이가 있었다.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철없는 청년도 있었다.
공산당과 관련되었지 하니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술술 자백한 교도관도 있었다. 정의의 편에 선 변호사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김금식 씨가 있었다. 더구나 이 드라마의 승자는 힘센 수사기관도 지능지수가 높은 검사도 아니었다.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전과자가 최후의 승자였다. 그것은 또 역전승이었다. 이 드라마는 법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이 사회의 의욕에 찬 눈초리에 짓눌려 으깨어져 버린 김기철 씨의 비극이 있었다. 그것과 싸워가며 벅찬 삶을 지탱하고 있는 정대범 씨와 전경열 씨의 휴면 드라마가 있다. 이 드라마는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김금식 씨의 말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한 번 더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나 사건은 클라이맥스를 남겨놓은 미완성 드라마인가? 이런 완벽한 드라마를 다시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한 작업일 것 같았다. 실제 사건이 어떤 연극보다도 더 극적이었을 때 연극은 필요 없다는 점에 귀착하기 때문이다. 윤대성 씨가 각본을 쓴 신화 1900은 이런 부담을 안고 대한민국 연극제의 무대에 올랐다. 소재를 제공한 사람의 의무감으로서 나는 연극을 보았다. 정신병 동안의 사이코 드라마, 곧 극중극의 형식을 빌린 이 연극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진행되어 가는 듯했다. 줄거리는 다 아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무대와 관중들의 호흡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에 더 관심이 많았다. 문예회관 극장의 상하층을 꽉 메운 관객들은 대체로 연출가의 의도대로 감정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막판에 가서 김기창에게 무죄가 선고될 때는 관객석에서 줄곧 유지되던 긴장감이 권성징악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형식으로 스르르 풀어지고 있었다. 이때 무대에서는 작가와 의사가 사이코 드라마식의 재판극이 가져온 치료 효과를 자화자찬들 하고 있다. 그 자리에 남자 간호원이 와서 묻는다. 김기창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의사는 김기창이 자살한 것으로 알아듣고는 왜 혼자 내버려 두었어? 라면서 남자 간호원을 질책한다. 목을 맨 김기창의 시체 그림자가 무대의 벽에 나타난다. 그 아래서 남자 간호원은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다. 자살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김기창에게 내린 무죄 판결은 잘못됐어요. 그는 범인임에 틀림없어요. 저는 양심을 걸고 선언합니다. 그는 살인범이에요. 살인범은 죽여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 급격한 전환에 관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과 기가 차다는 반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이 종장의 클라이맥스가 신화 1900을 르포 기사의 복제품이 아닌 하나의 창작으로 승화시켰다고 믿고 있다. 르포 기사가 끝나는 데서 예술로의 전환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남자 간호원은 극중 재판극을 줄곧 지켜보면서 절로 하나의 확신에 도달한 것이었다. 정신병자들이 무죄라고 선고한 기창을 그는 범인이라고 굳게 믿고 양심과 이름 아래서 처형한 것이다. 이 남자 간호원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나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그래도 저들이 진범이다 라고 저주한 검사들은 남자 간호원과 같은 그런 양심과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온 김기철 씨를 보고 그래도 저 친구가 범인이 아닐까, 재판이 잘못된 게 아닐까, 증거가 없어 살아난 게 아닐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눈들이 법정이 살려준 기철 씨를 12년간의 고문 끝에 처형해버린 것이 아닐까. 물증은 없지만 기자의 양심과 확신에 따라 전경열 씨를 진범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또한 남자 간호원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더 확대해서 보면 양심과 확신과 진념이란 이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어갔던가. 중세의 종교재판에서 로베스피에르,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양심과 확신 없이 칼을 뽑았던 인물이 있기나 했던가. 기철 씨를 죽게 한 것도 양심과 확신과
집념이 아니었던가? 집념이란 무엇인가? 양심과 확신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태현 검사는 흔히 집념의 화신이라고 일컬어졌다. 그 결과는